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TAT 2급 세교재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TAT 2급 교재를 여러분이 앞부분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FAT 1급 교재의 앞부분하고 똑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TAT 2급에서의 재무회계 이론은 금방 그냥 넘어갈 거예요. FAT 1급에 있었던 이론에 추가된 내용만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게 되고요. 부가가치세 이론이 뒤에 나오는데 부가가치세 이론도 다 똑같습니다만은 일부 추가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역시 그 부분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론이 하나가 뭐냐면 소득세 이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FAT 1급에서는 소득세 이론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 이론은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상의 이론 부분이 바로 17쪽부터 141쪽까지가 이론이네요. 그런데 맨 끝에 있는 원가계산 이론은 이번에도 빠집니다. 우리 TAT 2급에서도 원가계산에 대한 출제는 없기 때문에 원가계산 이론이 빠지고 소득세 이론까지 124쪽까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 이론은 전부 새로 하겠습니다만은 재무회계하고 부가가치세 이론에서는 추가된 것만 하시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시고 뭐 이론이 그렇게 길지 않으실 거예요. 자, 쭉 넘어가서 20페이지로 넘어가서 거기 새로운 용어 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그 원격으로 이론 공부를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회계의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자, 20페이지 7번에 보시면 측정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용어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 기업 특유의 가치 이 부분은 TAT 2급이나 TAT 1급에서 이론 문제를 출제할 때에 이러한 용어가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취득원가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취득원가라는 것은 역사적 원가를 가리키는 것이고 해당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그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 바로 취득원가입니다. 말 그대로 취득할 때 지불한 금액이에요. 네. 그것을 우리는 취득원가를 역사적 원가라고도 해요. 역사적 원가. 그래서 역사적 원가가 무슨 말인가 하면 취득원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공정가치 여러분들 뭐 많이 우리가 FAT 1급 공부할 때도 했었죠. 공정가치는 뭐예요? 교환가치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원래 시장가치라고도 합니다. 시장가치. 자, 공정한 가치라는 얘기인데 내용을 읽어보면 독립된 당사자 간의 현행 거래에서 자산이 매각 또는 구입되거나 부채가 결제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독립된 당사자 간의 현행 거래라는 것이 어디서 일어나요?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가치라고도 하고 그것이 공정가치이고 또 그것은 교환가치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개념이 같은 것입니다. 공정가치 하면은 시장 거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교환가치라고도 하는구나. 자, 그런데 이 기업 특유의 가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좀 특이해요. 기업 실체가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당해 기업의 입장에서 인식되는 현재의 가치를 말한다 이랬습니다. 다른 말로 사용가치라고도 해요. 사용가치. 사용가치.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 인식되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해당 자산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가치. 그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회사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회사는 이 건물의 가치를 한 10억의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10억 원어치의 가치는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환 가치가 15억이다 그러면은 팔면 되겠죠. 우리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가치는 10억인데 시장에서 15억으로 평가해 준다 그러면은 매각을 해야 되겠네요. 뭐 이런 어떤 그런 판단. 자, 그래서 기업 특유의 가치는 우리가 사용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 인식되는 현재의 가치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실현 가치는 우리가 그 재고 자산의 평가에서 순실현 가치와 장부 금액을 비교해 가지고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우리가 저가법이라고 하잖아요. 재고 자산의 평가는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알고 계시나요? 저가법입니다. 재고 자산의 평가는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저가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장부 금액과 순실현 가치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라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 과정에서 미래의 당해 자산이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전환될 때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현금성 자산으로 전환될 때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상당히 길게 설명했습니다만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교환 가치예요. 현금성 자산으로 전환될 때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그게 바로 공정가치고 교환가치입니다. 거기에서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게 이 공정가치와 순실현가치의 차이점입니다. 그냥 공정가치, 교환가치라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해요. 그런데 순실현가치는 그 가격에서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다. 이 소요되는 비용이 뭘 말할까요? 직접 판매비를 말하는 거예요. 간접 판매비 말고 판매하는데 직접 들어가는 거. 예를 들면 판매하려면 운반을 해야 된다. 그럼 운임비가 들어갈 것이고 판매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포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포장비도 직접 판매비가 되는 거죠. 간접 판매비는 뭘까요? 간접 판매비다 그러면은 종업원의 인건비 같은 것은 간접 판매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종업원의 인건비도 판매만 하는 종업원의 인건비라 그러면 직접 판매비죠. 하지만 만약에 판매부서 우리가 판매부서만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관리 부서도 있고요. 다른 부서도 있잖아요. 격리, 회계 이런 데 부서도 있고. 그런 부서는 간접적인 지원 부서입니다. 그런 간접적인 지원 부서의 인건비 같은 것은 우리가 간접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실현 가치 하면은 공정가치에서 직접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것을 순실현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난주에 FAT 1급 시험이 응시하신 분도 여기 몇 분 계십니다만은
그리고 또 우리가 기출문제 그동안 쭉 풀어봤습니다만은 그 수준의 재무회계 이론에서 TAT 2급 이론은 좀 더 깊게 들어갑니다. 네. 좀 더 깊게 들어가니까 이제 이러한 새로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페이지 7번에 있는 표, 측정 기준에 나오는 용어, 여기 새로 나오는 용어들이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뭐 새로 추가된 내용 쭉 넘겨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2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 재무제표 중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재무상태표 하면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외에도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의 재무제표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 TAT 2급 교재를 보게 되면은 현금흐름표라는 재무제표를 이렇게 별도로 표로 만들어 놨어요.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라는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현금흐름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흐름표의 구성을 좀 알아두셔야, 기억을 해주셔라. 그러니까 여러분 현금흐름표라는 게 현금 출납장하고 다른 거예요. 현금 출납장은 날짜 순대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기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금 흐름표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1년 동안에 전체로, 그러니까 날짜별로가 아니라 1년 동안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요. 영업활동 유입과 유출, 투자활동의 유입과 유출, 재무활동의 유입과 유출로 구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현금 흐름표라고 그래요. 일정 기간이니까 손익계산서하고 같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회계년도 동안에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 투자활동의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여러분 영업활동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우리 기업의 생산, 영업, 뭐 이런 구매 이런 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업활동이라 그러면은 이러한 그 영업에서 이루어지는 판매 활동과 그와 관련된 관리 활동 이런 부분을 영업 활동이라고 해요. 거기로부터 발생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 그다음에 이제 투자 활동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그 현금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 자산, 뭐 유가증권에 구입을 했다든가 또 투자 부동산을 구입을 했다든가 이런 데 사용된 거. 그다음에 유가증권을 처분했다든가 또는 투자 부동산을 또 매각을 하면은 또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한 투자 활동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재무활동이라는 활동이 있죠. 재무활동. 그래서 재무활동 하면은 돈을 빌린다든가 은행에서 여유자금을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고 갚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재무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활동별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요 3가지를 알아주시면 영업, 투자, 재무 요 3가지 용어 활동을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3절에서는 각 자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FAT 1급에서 설명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29페이지로 한번 가보셔가지고 재고자산에서 지금 28쪽과 29쪽에 있는 재고자산이 FAT 1급에 있는 재고자산의 설명과 똑같아요. 똑같은 설명인데 여기 매출원가 부분에 제가 하나 여기다가 새로운 공식을 하나 써드릴 텐데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TAT 2급은 상품 매매업으로 실무 수행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상품 매매업으로 실무 수행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상품 제품 제조업으로 실무 시험을 평가합니다. 제품 제조업으로. 그러면은 이 매출원가 공식을 우리가 제품 제조업의 매출원가 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는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품 제조업의 매출 원가를 구하는 기본 공식이라는 것을 그 밑에다가 상품 매출원가를 구하는 기본 공식 여러분 이거 아는 공식이잖아요. 우리가 상품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가지고 이제 상품 매출원가를 구해요. 여러분 나중에 그 결산 처리 저기 시험 보실 때 우리 이제 내부적으로 보는 시험이 있잖아요. 결산 처리 시험 볼 때 제가 상품 매출원가를 구해가지고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를 쓰시오 이 문제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품 매출원가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주어진 데이터에서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하세요. 더해가지고 여기 있는 기말 상품 재고액 이걸 빼주세요. 그래가지고 상품 매출원가가 얼마가 나오면 상품 매출원가는 비용이죠.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에 뭐예요? 상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문제 출제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문제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조업의 그 제품 매출원가는 어떻게 될까? 기초 제품 타이핑이 이렇게 안 되죠? 제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빼기 기말 제품 재고액입니다. 이게 제품 매출 원가 기본 공식입니다. 제품 매출 원가 기본 공식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 빼기 기말 제품 재고액이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거기다 하나 적어 두세요. 제품 매출원가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상품 매출원가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뭐만 다르냐면 이것만 달라요. 이것만. 자 기초해서 기말 빼는 건 똑같습니다. 제품이든 상품이든 그죠? 기초에서 이제 상품은 기초 상품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해가지고 이제 기말 상품 재고를 빼면 그게 이제 매출 원가로 가는 거고,
제품은 기초 제품에다가 단기 제품 매입액을 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품이라는 건 매입하는 게 아니고 제조하는 거거든요. 제조. 그러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는 거예요. 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그리고 빼는 건 똑같아요.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줍니다. 빼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제조 원가라는 걸 계산을 따로 하죠. 예. 제조 원가라는 걸 계산을 해야 되고, 매매업에서는 매입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매입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품이라는 원장에다가 매입한 금액을 계속 기록해 나가면 그게 매입액이 되는 거니까 계산이 필요 없고 그냥 장부 기록만 하면 되는데, 제품 제조 원가는 제조하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공장에서. 그래서 재료비는 얼마 들어갔고, 노무비는 얼마가 투입됐고, 제조 경비는 얼마가 투입됐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제조원가 계산이고요. 만약에 이론도 나온다면은 그러면 제조원가의 계산 이론에는 어떤 이론이 있느냐,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제조원가 이론 또는 제조원가 실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 TAT 2급에서 제품 제조원가에 대해서 출제를 안 한다 이겁니다. 안 해서 안 합니다만은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원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원가가 이런 원리로 계산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고자산을 넘어가서 아까 제가 저가법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31페이지에 나오는군요. 뭐 FAT 1급 때 요거 재고자산의 저가법이라는 거 그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 설명 보면은 저가법이란 취득원가와 시가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표시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취득원가는 장부금액이라고 아까 제가 표현을 했고, 취득원가가 장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 상품 기준입니다. 이게 상품 기준. 시가를 비교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시가가 아니라 순실현 가치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3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FAT 1급 교재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시했습니다만은,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는 뭐를 나타낸다? 순실현 가치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한다고 할 때 재고자산의 시가라는 것은 순실현 가치를 말한다. 그러니까 시가에서 직접 판매되는 비용을 뺀 것을 말하는 거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여기 순실현 가치에 대한 추가 설명 나옵니다. 공정가치, 판매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판매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인데 여기서 그냥 비용이라고 했네요. 어쨌든 직접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우리가 순실현 가치라고 한다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판매하는 상품이나 제품의 순실현 가치는 이렇습니다만은, 공장이 투입해야 하는 원재료의 순실현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원재료라는 것은 우리가 판매하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공장에 투입해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려고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원재료의 순실현 가치는 의미가 달라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현행 대체 원가. 현행 대체 원가는 뭐냐? 원재료를 지금 A라는 원재료가 있는데 A라는 원재료보다 더 싸게 쓸 수 있는 대체 원재료의 원가를 여기서 현행 대체 원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행 대체 원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의 원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데 가격이 싸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는
원재료의 순실현 가치는 그 가격이 저렴한 대체 원재료의 그 원가가 순실현 가치가 되는 거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에 대한 재고자산, 우리가 평가 손실은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나오는 것이고요. 환입이라 하는 것은 나중에 저가법으로 평가한 것이 나중에 가격이 올랐을 때, 해소되었을 때라고 해야 되겠네요. 평가 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면 환입을 통해서 다시 매출원가를 증가시켜 줍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해당돼요. 그래서 매출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죠.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격이 올랐으니까 매출원가에서 차감을 해준다. 자,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로 넘어가서요. 여러분, 이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이라는 것은 가격이 하락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은 뭐냐면 수량이 부족한 부분을 말합니다. 수량이 부족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을 관리하다 보면은요, 수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그것을 정상적인 감모 손실이라고 부르고, 그것은 매출 원가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재고자산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으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로 분류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영업의 비용으로. 그래서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도 여러분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에 따라서, 정상적이면 매출원가, 비정상적이면 영업의 비용이다. 요거 꼭 기억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 이론 시험에서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을 가지고 이론 시험에서 문제를 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TAT 2급에서. 그러니까 비정상적이다 그러면 여러분 영업의 비용으로 빼야 되고요. 정상적이다 그러면 매출원가에 더해주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의 인식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회사 내에, 창고나 공장 내에, 창고에 있는 것만 재고자산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미착 상품이나 미착 원재료가 있을 수가 있어요. 미착 원재료, 운송 중인데 도착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재고로 보는 건 뭐냐면은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은 매입자의 재고가 되는 거예요. 원재료나 상품이. 운송 중인 원재료일 때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해당이 된다. 요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요. 그 이제 2번이 목적지라고 했는데, 목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용어보다는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는 용어가 더 일반화돼 있어요.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매입자의 재고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운송 중인 재고 자산의 경우에, 운송 중인 자산의 경우에 매입자의 재고 자산으로 봐야 되느냐 봐야 되지 말아야 되느냐의 판단은 선적지 인도 조건이냐 도착지 인도 조건이냐, 요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매입자의 재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매출자의 재고로 파악이 돼야 되죠. 자, 운송 중인 자산 그렇고요.
그 옆에 33페이지 보시면 시성품이라는 말, FAT 1급에도 쓰는 말이죠. 시성품. 네. 시성품은 우리가 제품이나 상품을 인도는 했습니다마는 그 매입자가 구입 의사를 표시해야만 매출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자가 구입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성품의 경우. 그 다음에 적성품이라는 것은 위탁판매 상품이나 위탁판매 제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창고에는 없지만 만약에 위탁 판매자의 창고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 회사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재고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로 봐야 된다. 이런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비유동 자산으로 이제 넘어가서 투자 자산 보시게 되면은 다른 건 FAT 1급에도 이게 다 있습니다만은 요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 요게 이제 추가로 더 들어간 것입니다. 투자 자산에서. 자, 우리가 투자 자산 하면은 주로 이제 시험에서는 투자 부동산, 그 다음에 특정 현금과 예금, 장기성 예금, 뭐 이런 것이 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TAT 2급에서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유가 증권입니다. 유가 증권인데 단기 매매 증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두셔야 돼요. 자, 매도 가능 증권 설명을 보시면 기업이 여유 자금으로 유가 증권을 구입하는 경우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경우에 어떤 경우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아시죠? 시장성이 있고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은 어떤 유가증권이 만기 보유 증권일까요? 그 밑에 설명을 보시면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구입한 경우. 자, 우리가 만기라는 것은 주식에는 만기가 없어요. 그래서 주식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는 유가증권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있는 유가증권이 뭐냐면 사채, 공채, 국채, 즉 채권이죠. 채권. 채권에는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 하면은 채권 중에서 이겁니다. 채권을 채무증권이라고 이렇게 네 글자로 표현하면 채권은 채무증권이에요. 채권 안에는 회사가 법인이 발행한 건 사채, 공공기관이 발행한 건 공채, 국가가 발행한 건 국채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채권의 경우는요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회계 처리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구입한 경우에 만기 보유증권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회사가 우리 법인이 국가가 발행한 국채 또는 외국 뭐 미국 국채라든가 이런 걸 샀어요. 근데 만기가 3년짜리를 이번에 매입했어요. 그러면 3년간 우리 회사가 그걸 이자만 받으면서 3년간 그걸 가지고 있을 능력과 의도가 있냐 이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그게 그 채권 구입한 게 한 100억쯤 뭐 되는
뭐 100억이든 50억이든 우리 회사의 그 자산 규모에 비춰서 상당히 큰 금액을 만기 보유증권으로 채권으로 투자를 했다고 볼까요? 그러면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능력이 있는 회사라는 건 뭘까요? 그거 팔지 않아도 운영자금이 얼마든지 있는 회사들이에요. 네. 만기 보유증권. 네. 네. 우리가 이제 그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가 어려운 회사들은 뭘까요? 예, 투자를 하긴 했는데 만기가 3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차 운영자금 부족하면 우리는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운영자금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운영 그 유동성이 좀 부족한 회사들. 여러분 우리 유동성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좀 부족한 회사들은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를 하기 어렵겠죠. 자, 매도 가능 증권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단기 매매증권도 아니고 만기 보유증권도 아닌 것은 매도 가능 증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만기 보유증권은 또 채무증권 중에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을 때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하나, 요 두 가지 여러분 새로 추가된 내용이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이 나오는데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우리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다 취득원가입니다. 35페이지 박스에 취득원가의 사례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전부 취득원가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일일이 나열을 해 놓은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유형자산의 취득의 지출 여러분 알고 있죠?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다 그러면은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자산. 해당 자산으로 처리한다. 해당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자본적 지출이에요. 수익적 지출이다. 그러면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형자산 취득의 지출이 뭡니까? 엊그제 여러분들 시험 본 것 중에 유형자산 취득의 지출에 관한 문제 제가 하나 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에어컨을 수리하는 문제였어요. 에어컨. 그래서 제가 비용으로 처리할 것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에어컨을 수리했다는 건 에어컨이 비품이잖아요.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나가는 비용이죠. 그런데 제가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그랬어요. 비용으로. 그러면 수선비로 처리하라 이 말이에요. 수선비로 처리해라. 수선비로 처리하라. 다른 말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그러면 여러분도 이건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의미구나 알고 계셔야 되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 그러면 해당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말이구나. 그래서 만약에 에어컨을 고쳤는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 이렇게 문제를 냈다면 비품으로 회계 처리해야죠. 비품. 비품. 자, 그래서 유형자산 취득의 지출에 두 가지도 뭐 새로 추가된 내용은 아니에요. FAT 1급에 다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린 거고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감가상각 방법. 우리가 가장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정액법과 정률법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정액법과 정률법. 하지만 연수합계법이라는 감가상각 방법도 있고요.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감가상각 방법이 있으니까 이 공식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정액법, 정률법은 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
정액법, 정률법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도 가능한 알아두세요. 그래서 연수합계법의 공식을 보면은 정액법하고 요 앞부분은 똑같아요. 생산량 비례법도 정액법과 앞부분이 똑같습니다. 앞부분이 뭐예요?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는 것은 정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액법은 내용연수로 그냥 나눠버리면 되는데, 연수합계법은 곱하기 내용연수의 역순 나누기 내용연수의 합계니까, 내용연수 합계분의 내용연수의 역순. 이거 좀 연수합계법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연수합계법. 그래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생산량 비례법은 앞부분은 똑같은데 뒤에가 총 예정 생산량분의 단기 생산량으로 감가상각하면 돼요. 뭐 요거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생산량 비례법은. 연수합계법이 내용연수의 역순 나누기 내용연수의 합계.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제 만들어 놓은 게 없군요. 자, 그러면 간단히 만들죠. 자, 어떤 기계가 있는데요. 2023년 1월 1일 날 취득했습니다. 취득했고, 감가상각 방법은 연수합계법이다. 취득 금액은 2천만 원이다 라고 해보고요. 잔존 가치는 없다고 가정해보고요. 있다면 있는 건 빼주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보통 시험에서 잔존가치 없음 이런 문제를 주로 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나요? 내용연수는 필요는 없습니다만, 필요하지. 내용연수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가상각에 3요소가 있어요. 취득금액, 감가상각 방법, 내용연수. 감가상각 방법 말고 취득금액, 잔존가치, 내용연수. 요 세 가지를 알아야 감가상각 할 수가 있죠. 내용연수는 5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때 2023년과 2024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2023년도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공식이 어떻게 돼요? 취득 원가에서
네, 잔존 가치를 빼가지고 거기다가 곱하기 내용 연수의 역순 나누기 내용 연수의 합이잖아요. 그럼 한번 써볼게요. 자, 취득원가는 2천만원. 잔존가치는 제로. 2천만원 빼기 0이니까 2천만원이죠. 거기다가 곱하기 내용연수의 역순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용연수가 5년이잖아요. 그러면 5년이면 역순이 첫 해는 5, 두 번째는 4, 세 번째는 3, 네 번째 해는 2, 마지막 다섯 번째 해는 1 이렇게 5, 4, 3, 2, 1 이렇게 거꾸로 순서를 거꾸로 계산하라.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역순이니까 첫 해에 1이 아니라 5를 쓰는 거예요. 5년에 5. 그리고 나누기 합. 내용연수의 합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5년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로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에다 2를 더하면 3에다가 더하기 3 하면 6에다가 거기다 또 4를 더하면 10 그리고 마지막에 5를 더하면 15가 되죠. 그래서 첫 해는 15분의 5만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기를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2천만원 곱하기 5죠. 곱하기 5 나누기 15죠. 15분의 5는 곱하기 5 나누기 15를 하면 돼요. 나누기 15 이거 맞나요? 다시 한번. 예. 뭐 저렇게 소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수로 뚝 떨어지는 것만은 아니까 2천만원 곱하기 5 나누기 15 해봤어. 예. 뭐가 틀렸지? 2천만원 곱하기 5 나누기 15 했습니다. 네, 아까 처음 계산이 맞았네요. 네,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666만 6,666원. 이게 23년도의 감가상각비예요. 그러면 2024년도의 감가상각비도 계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네, 똑같이 2천만 원. 이번에는 뭐가 달라요? 곱하기 5가 아니고 5 대신 4 나누기 15는 같아요. 15분의 4를 감가상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계산기로 계산해 볼까요? 2천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5 이런 숫자가 나오네요. 533만 3,333원이 나왔어요. 이렇게 역순으로 하기 때문에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 하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할수록 감가상각 금액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것을 체감잔액법이라고 그래요. 이 연수합계법은 점점 체감된다. 체감잔액법. 여러분 책에 보면 그런 용어가 나왔죠? 체감잔액법 가로 열고 정률법 콤마 연수합계법. 체감잔액법에 해당되는 감가상각 방법이 지금 연수합계법도 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정률법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률법은 여러분들 좀 FAT 1급 할 때도 문제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도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미삼각 잔액 곱하기 정률입니다. 미삼각 잔액 곱하기 정률. 미삼각 잔액이라는 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다음에 거기에다가 정률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첫 해는 취득원가에다 정률을 곱하면 되고 두 번째 해부터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뺀 금액을 곱하기 정률 이렇게 해주니까 금액이 줄어들죠. 여기 연수합계법처럼 횟수가 지남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드는 게 정률법도 마찬가지예요. 자, 연수합계법 예제가 없어서 한번 만들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계산하는 것까지 알아야 되고 밑에 회계 처리하는 거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유형자산 처분이라든가 이거 다 중요합니다만은 FAT 1급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이니까 제가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거가 추가된 내용이에요. 교환거래 37쪽에 있는 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